이쪽이 편했을 텐데. 사진만. 네. 여기 찍히려나? 아니요, 지금 안 찍혀. 저렇게 보이는구나. 저기 앉으실 수 있게. 네. 안녕하세요. 월간 낭독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공연은 공유 낭독북으로 낭독 이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 공연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고 그거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공유 공감이 이제 키워드인 공연입니다. 그러니 조금 이따 이야기하는 시간에 너무 수줍어하지 마시고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공연은 약 1시간으로 공연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 핸드폰을 잠깐만 꺼주시고 혹시 음식물 섭취도 잠깐만 안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공간이 아담하고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서 약간 소곤소곤하는 말씀도 이제 공유가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낭독 중에는 이야기를 참가해주세요. 네, 그럼 본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김혜란 작가의 서른은 서른이 된 주인공 수인이가 재수하던 시절 노량진 독서실에서 성화 언니를 만나고 그리고 그 언니로부터 소포 하나를 받고서 쓰게 된 편지입니다. 노량진 독서실에서 임용고시와 대학 입시를 공부하던 둘은 칸칸이 나뉘어진 꽉 막힌 독서실에서 유일하게 진심으로 서로를 응원해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공부를 했고 이듬해 수인이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서 그 독서실을 나오게 됩니다. 독서실을 다니면서 자신이 열심히 모은 빵집 포인트 카드를 성화 언니에게 선물해주면서 말이죠. 프랑스라는 나라의 막연한 환상을 갖고 불문과에 입학한 수인이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은 언제나 수인이를 옥죄었고 취업에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불어 때문에 늘 취업난에 허덕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학원의 영어 강사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열이 높지 않은 동네여서인지 어느 누구도 수인이의 거짓 전공을 문제 삼지 않았고 덕분에 학생들과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혜미라는 고등학생은 담배를 피기는 하지만 아주 정의감이 넘쳤던 친구로 수인이를 가장 잘 따르는 아이였습니다. 쌤, 뭐 하세요? 저는 친구 집에 놀러 왔어요. 쌤이 우리 한문 선생님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시시껄렁한 문자를 아주 편하게 보낼 정도로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어느 날 수인이 아버지는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가정형편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걸려오는 빚 독촉 전화는 수인이의 삶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때 헤어진 지 3년 된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말끔한 정장, 보기 좋은 얼굴, 나 이제 돈 잘 벌어 라는 그 한마디. 그가 가진 모든 게 좋아 보였고 부러웠습니다. 살아보니 사람이 제일 큰 재산이더라. 그 한마디가 수인이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렇게 2달 그 사람과 만났고 수인이는 이후에 그 남자친구의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 달에 1,000만 원도 벌 수 있는 회사. 그런데 그 전에 800만 원어치 물건을 사야만 하는 아주 이상한 회사에 말이죠. 자물쇠가 걸려있는 신발장이 있고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볼 때조차 감시를 당해야 하는 지하 빌라에 감금이 됩니다. 수인이는 물건을 팔기 위해 회사 간부라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아는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털어놔야만 했습니다. 학력, 종교, 건강상태, 컴플렉스 같은 아주 사소한 것까지. 그렇게 수인이의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갔고 주변 사람들을 하나 둘 잃어갔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고 그래도 다행히 수인이는 그곳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인이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아주 작디 작은 방. 자신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 그곳에서 수인이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수인이는 어떻게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건 수인이 대신 누군가 그 자리에 대신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수인이 대신 들어간 사람은 대학생이 되어서도 여전히 안부 문자를 보내던 학원 강사 때 만났던 혜미였습니다. 좋은 직장을 소개해준다는 핑계로 그렇게 혜미를 회사에 넘겼고 대신 수인이는 나왔습니다. 밖에 나온 수인이는 믿었습니다. 항상 밝은 미소를 가진 아이였으니까, 아주 당찬 아이였으니까 나와는 달리 그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엄청난 빚과 파탄난 인간관계에 괴로운 혜미는 이내 자신의 방 문고리에 목을 매달았고 식물인간이 된 채 병실에 누워있게 됩니다. 이런 수인이에게 어느 날 성화 언니로부터 소포 하나가 도착합니다. 그 소포 안에는 자신이 10년 전 성화 언니에게 선물하였던 빵집 포인트 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에는 아주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 강수인. 성화 언니를 만나지 않았던 10년간의 이야기를 편지로 써내려가던 수인이가 이제 그 편지의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실까요? 언니, 부푼 꿈을 안고 대학에 입학했을 때만 해도 저는 뭔가 창의적이고 세상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며 살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게 나예요. 누군가 저한테 열심히 살았냐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쩌다 나 이런 사람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에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이상한 소리를 들어요. 차들이 바람을 찢고 지나갈 때 내는 그런 소리요. 마치 제가 8차선 도로 한가운데에 서 있는 느낌이에요. 왜 오락의 보스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정신없이 쏟아지는 총알이 아주 커다래 보인다던데 다가오는 모양도 영화 속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진다고 하고요. 저도 그랬으면 싶어요. 지금 선자리가 위태롭고 불안해도 징검다리 사이사이가 너무 멀어도 한 발 한 발 제가 발 디딜 자리가 아주 커다래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젠가 그 길을 무사히 건너간 다음에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한테도. 나 좀 늦었어도 잘했지? 나 원래 이거 잘한다니까? 이렇게요. 하지만 지금 제 앞을 가르는 물의 세기는 너무 가파르고 돌다리 사이의 간격은 너무 멀어서 눈에 보이지조차 않네요. 그래서 이렇게 제 손바닥 위에 놓인 오래된 물음표 하나만 응시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돈과 정말 중요한 시간을 헤아리면서 초조해질 때마다 한 손으로 붙잡았고 지금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는 그것 어찌해야 하나. 그러면 저항하듯 제 속에서 뭔가 커다란 외침이 들려요. 내가 무얼 더 언니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찌하면 좋을지 누구에게라도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제 주위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언니,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그 애가 있는 병원에 찾아가고 싶은데 도무지 용기가 안 나요. 그리고 요즘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생각을 해요. 그때 그 애가 내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내가 그 학원을 나가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그보다 먼저 내가 20살 무렵에 내가 그 애가 좋아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언니, 전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마흔에 환갑에 나는 어떤 얼굴로 살아가게 될지, 어떤 믿음을 붙잡고 어떤 감정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지 모르겠어요. 바뀌는 건 상황이 아니라 사람일까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바꿀 수 없게 만드는 건 무엇일까요? 언니는 엽서 끝자락에 그렇게 적었죠. 세월은 가도 옛날은 남는 것 같다고. 조만간 옛날이 될 오늘이 지금 제 앞에 이렇게 우두커니 있네요. 언니, 제가 가지고 있는 옛날 휴대전화에는 아직도 그 애가 보낸 오래된 메시지가 저장돼 있어요. 쌤, 여기 분위기 쩔어요. 원래 이런가요? 쌤, 배고파요. 밥 사주세요. 쌤, 왜 제 문자 씹어요? 쌤, 전화 좀. 쌤, 어디세요?
쌤, 전화 한 번만. 쌤, 저 좀 꺼내주세요. 이 편지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일 언니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저는 아마 혜인이가 있는 병원에 찾아갔다는 뜻일 거예요. 그게 아니면 여전히 이렇게 망설이고 있다는 뜻일 거고요. 언니, 저를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저한테 고맙다고 말해줘서 고마워요. 나는 그럴 말을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럴 자격이 없는데 그리고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그럴 수 있다면 또 쓸게요, 언니. 잘 지내요. 언니가 정말로 잘 지내줬으면 좋겠어요. 언니, 그럼 또 쓸게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낭독극으로 소개해드린 작품은 김혜란 작가의 2012년 소설집 비행운에 실려있는 단편소설 서른입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서른을 보셨는데 혹시 어떤 느낌이셨나요? 네, 아주 자유롭게, 아주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대답이 오지 않을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먼저 답변을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이 낭독극을 준비를 하면서 여기 이제 주인공 수인이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되게 굉장히 극한 상황이고 극단적인 상황에 있는 캐릭터지만, 요즘 20대 그리고 30대를 지나가는 어떤 청춘들이 겪을 수 있는 복잡한 복합적인 감정을 되게 요소요소 잘 담고 있는 인물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취업을 위해서 약간 자신을 거짓으로 포장을 하기도 해야 되고, 어느 순간에는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밟고 일어나야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불안하고 그래서 위로가 너무 필요한 삶. 약간 저도 약간 취업이라는 걸 오래 준비를 하면서 약간 그런 감정들을 느꼈던 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수인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에 있는 소설 속 인물이지만 아주 멀게만 느껴지는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수인이가 보여준 어떤 서른을 맞이한 수인이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서른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또한 수인이의 어떤 서른의 모습과는 좀 다른 삶을 살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서른은 어떠셨는지, 혹은 어떤 서른을 꿈꾸시는지 조금 궁금해요. 네, 혹시 어떠셨나요? 그러면 우리 산숙 선생님 마이크 갑니다. 네, 짧게 자유롭게. 아니, 어쩐지 나를 좀 쳐다보고. 글쎄요, 그걸 보는 내내 사실 되게 불편했었어요, 제 마음이. 그러니까 뉴스에서 접하던 이야기들 이렇게 사실적으로 앞에서 듣다 보니까 편치만은 않았었고, 저의 서른을 여쭤보면 글쎄요, 우리 세대가 그랬을 수 있지만 저희는 정말 치열하게 취업난이 이렇게 심하지 않았었어요. 나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원했던 회사에 전 들어갔고, 그리고 제가 마음먹은 대로 전 다 된다라는 신념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마음먹는 대로 된다고 했을 때 한 번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제 마음먹은 걸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못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결혼을 29에 했어요. 그러면 30은 정말 미친 듯이 워킹맘이었었죠. 그러니까 밤낮으로 불철주야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 그 다음에 일터에서 직원으로. 그때는 거의 대리쯤 갔을까요? 이랬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업무 특성상 무역이다 보니까 24시간이 풀가동 되어야 되는 거였던 것 같아요. 나는 그때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너무 많이 힘들어서 결혼할 때 53kg 했었어요. 그때쯤 전 40kg가 됐었어요. 그렇게 되게 힘들었었죠. 그때 정말 불행했었죠. 너무 힘드니까. 애가 어리니까 잠자고 싶은 게 제 소원이었고, 시댁하고 좀 멀어지는 게 제 소원이었고, 그러니까 나는 혼자서 살고 싶은 게 소원이었고, 아니면 나는 그냥 미국으로 그냥 출장 갔다 들어오지 말까, 뭐 이런 것들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 시대가 훨씬 더 행복했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돌아보니 치열하게 살았던 것들, 내가 만약에 치열하게 살지 않았다라면 앞으로 치열하게 살아야 할 몫이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늘 세상 살아가다 보면 딱 반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52를 맞아서 느끼는 건 뭐냐면 세상의 반은 좋고요, 반은 나쁘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늘 병원을 가야 되는데 정말 비싸게 주고 산 그 화장품이 있어요. 근데 얘는 스킨은 꼭 뭐 욕실에서 3초 안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요즘 늙어서 막 고민이어서 욕실에 갖다 놓고 3초 안에 바르고 되게 노력하는데 이게 유리용기에 담겨 있어요. 나도 살금살금 조금씩 아껴 쓰고 이러는 건데 얘가 위태위태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걸 늘 자각하면서도 그 자리에 놓고 썼기 때문에 놓고 쓰다가 오늘은 걔가 딱 떨어지고 개봉한 지 한 3, 4일 되는 말에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리에 있는 게 다 없어졌죠. 근데 저는 요즘 들어서는 어떻게 그때 같았으면 정말 재수없는 일이잖아요. 무슨 일이 이렇게 벌어지려고 이런 징조가 벌어질까? 근데 요즘은 저는 정말 감사한 일인 거죠. 왜냐하면 혹시라도 내가 나쁜 일이 있었다면 얘가 좀 아깝지만 얘가 다 액땜이 될 거야 라는 좀 저만의 회복 탄력성을 그렇게 찍어다 붙이는 거죠. 내가 만약에 그 30대에 힘들고 치열한 삶이 없었더라면 또한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된다? 돌아보면 저도 그랬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꼭 누군가를 밀어넣고 쑤셔 넣어야만 밟고 올라가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 사람을 진정 사랑하지 않았었고 함께 협동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다면 그도 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가는 사회가 힘들긴 하지만 꽃들에게 희망을 본다면 그 수많은 애벌레를 밟고 올라갔을 때 저 멀리 보이는 것은 다 똑같잖아요. 별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겪어야 되고요. 겪어내야만 되고요. 그 시간들을 견뎌내야만 한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혹시 그 안에 그 주인공 자체에 욕심이 없었을까? 어떤 욕심이 거기에 있었을까? 이렇게 대사를 하잖아요. 담배는 피는 아이지만 착한 아이였었고 제 안에도 그런 담배 피는 여자들 뭐 이런 거에 대한 편견이 분명히 있었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세상에 담배 피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일까? 라는 생각이 제가 먼저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에 대한 연민보다는 나에 대한 연민이 훨씬 더 많아지는, 그래서 나는 그 주인공은 살아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도 그 아이처럼 문고리에 목을 매진 않았을 거라는. 그렇다면 세상 살아갈 때 다시 한번 느끼는 건 선과 악과 옳고 그름을 무엇으로 판단할까? 라고 생각한다면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내 안에 양심에 단 하나의 먼지라도 올라앉아서 그만큼 불편하다면 그건 옳은 게 아니다. 그건 선이 아니다. 그건 빛이 아니다.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50줄까지 살았을 때도 그게 뭔지 몰랐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을 열심히 살았고 내 안에 그 주인공처럼 누군가를 짓밟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돌이켜봐야 될 것 같고, 여전히 누군가에 대한 편견으로 살아가지 않았을까? 오늘 이 시점까지 분명 그랬을 거고, 그렇다면 그 편견을 좀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불편했지만 불편한 속에서
나를 좀 바라볼 수 있었고 내가 사회를 살아가는 이 시점을 바라볼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불안한 건 정말 이기적인 마음이 딱 하나인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거기서 분별력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제발 거기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 모든 아이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요번에 총선도 끝났으니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소확행도 막 유행이잖아요. 굳이 많은 걸 쌓아놓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소소한 행복을 나 안에서 찾았으면 참 좋겠다. 밥 3끼 먹는 거 똑같은데 딱 때 되면 죽는 거 똑같은데 그냥 내 안에서 내 행복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렵고 불안하고 불편했지만 참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게 많이 들리고요. 추우신가요? 아니 괜찮아요. 얼굴이 보고 싶은데 너무 작아가지고 혹시 눈부시면 말씀해주세요. 보이나요? 저는 저는 올해 40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2012년 작품이면 6년 전 작품인데 그 다단계가 네트워크 판매라는 이름으로 좀 순화되면서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군대 21살 때쯤 막 들어왔을 때 제 옆에 같이 보초 쓰던 친구가 다단계를 하다가 왔대요. 그래가지고 대화를 좀 나눴었거든요.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뭐 쭉 활동하다가 32살인가 어떤 활동을 하다가 알게 된 분이 강남역 쪽에 가서 다단계 거기를 하면서 여기서 물건 자기 일 하면서 이걸 물건을 팔면은 뭐 수익이 더 난다. 그래서 얘기를 해줘가지고 갔는데 다단계 게 보이고 좋은 시스템이네요. 그리고 좋은 걸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락처를 지웠죠. 근데 주변에 또 최근에 한 2년 전인가 또 어떤 분이 연락 와가지고 한번 갔어요. 가서 무슨 이런저런 정치 얘기를 때문에 갔는데 거기도 또 다단계더라고요. 결국 가서 여기서 잠깐 기다리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간이 그 공간이 아닌 거예요. 얘기하다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와서 전화번호를 지웠죠. 근데 들었던 생각은 그분들 얼굴이 떠올라요. 사실 저는 얘기를 쭉 들었는데 21살 때 만났던 제 보초 옆에 있었던 친구, 그 친구 얼굴이랑 그 다음에 32살 때 만났던 그 어르신 안임생이라는 분이신데 성함도 기억나요. 그 다음에 2년 전인가 3년 전에 만났던 그분이랑 다 얼굴이 기억나요. 얼굴이 되게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쭉 들으면서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들. 근데 제가 나와갖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전화번호를 지우는 일이었었던 거. 그게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어떤 것도 도울 수 없는 거, 그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전혀 없죠. 항상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은 그런 거예요. 저는 사실 그렇게 굴곡이 크게 있지 않았어요. 왜냐면 노력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뭐 취업을 하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살다가 여기까지 지금 여기 뛰어오는데 되게 힘들게 뛰어오긴 했는데 늦어가지고 나 때문에 지금 늦었을 때 엄청 뛰어왔는데 굴곡 없이 살아왔는데 이렇게 지금 애들 가르치면서 느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얘가 굴곡이 보이는 거야. 슬픈 얼굴을 할 것 같아. 이걸 지나면 얘가 슬픈 얼굴 같아. 부모님이 오늘 또 다른 어떤 애들한테도 잔소리를 좀 하긴 했는데 부모님이 주시는 그 돈 생각보다 큰 돈인데 전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사기꾼한테 사기 당할 텐데. 왜냐면 돈 쓰는 법을 모르는 아이들은 분명히 이게 다리 걸어서 넘어뜨리려는 항상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돈을 뺏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판단력 없이 그냥 자기 욕심 때문에 돈을 쉽게 쓰는 아이들이
금방 어느 순간 넘어갈 거라는 게 보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좀 들으면서 저는 그런 주변에 있는 것들을 사회가 어떻게 하면 변할까 싶어요. 좀 답답한 느낌? 쭉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뺏어서 본인이 원해서. 네. 네, 잘 봤습니다. 일단. 제 지인이에요. 잘 봤고요. 저는 지금 30대입니다. 네, 아, 30대인데 그렇게 안 보이세요. 네. 30대인데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좀 웃을 수 없는, 아무래도 30 즈음에 있는, 즈음은 아니지만 네, 그 30대 같은 30대 입장에서 결코 웃으면서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뭐 과거에도 물론 다들 힘듦도 있고 다 그러셨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체감하고 있는 거에선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하고, 물론 그거는 뭐 어느 누가 저희한테 포기하라고 강요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포기를 해야 하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또 책임을 강요받는 것들이 늘어나고 꿈과 현실과 이상 가운데서 굉장히 많이 이제 방황을 하게 되고 무엇이 맞는지 정답을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내가 이 꿈을 그리고 지금 포기하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싶은 마음에 다양한 것들을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진짜 결코 편하게 볼 수 없었던 이유가 제 지인들의 이야기랑 같은 일이라서, 네, 그 실제로 한 정말 친한 친구가 그렇게 정말 뭐 다단계 하면은 요즘에는 뭐 개그나 이런 걸로 소재로 많이 사용이 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불과 몇 년 전에 제 친구, 정말 친한 친구가 거기에 빠졌고, 그리고 나서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고 나서 큰 빚과 좌절감과 낙심함을 안고 나오게 돼서 그걸 메꾸기 위해 또 이제 이곳저곳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로 간 친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그 친구들을 결코 나무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친구들도 뭐 다단계에 있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너무 미안하고 너무 미안하지만 일단 나부터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하잖아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또 물론 정말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밟고 일어나야 된다는 게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당사자들에게는 그렇게까지 내가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더라도 벗어나고 싶었던 현실이었을 것 같아요. 그것이 그만큼 지금 현재 내가 처한 이 체감하는 현실은 악몽 같고 이걸 벗어나고 싶어 했던 그들의 간절한 마음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꿈과 기대감과 희망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그런 몇몇 못된 사람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몸은 죽지 않더라도 마음이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상처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뭐 다단계에 빠지진 않았지만 뭐 그런 걸 하진 않았지만 제가 체감하는 이 현실도 우리의 꿈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아직도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정말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하고 책임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않더라고요. 보면서 네, 정말 가슴이 아팠고요. 좀 지금 30대 혹은 20대인 젊은이들이 열심히 안 사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열심히 살고 있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애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꿈꿔온 대로 현실이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일 뿐이지 저희가 결코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젊은이들이 뭐라 그러지? 마음이 의지가 약해서 그래. 이런 색안경들은 안 가져주셨으면 정말 저희도 죽을 힘을 다해 살고 있고 하루하루 정말 흘러가듯이 정말 살아가고 있거든요. 많이 병들어가고 힘들어하지만 정말 우리 자녀들이나 주변에 이제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도 지금도 굉장히 자기의 꿈을 이루고 내가 그게 나만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들 원하는 것들은 내가 다 같이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 스스로도 정말 내 마음처럼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굉장히 힘들고 그러고 있는데 왜 그래? 그만하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고 있으니까 정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정말 색안경이나 오해나 이런 걸로 좀 안 좋게 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오늘도 고생했다,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느라 고생했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면 어떨런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숙 선생님이랑 우리 국순 선생님이 우리 지금 있는 청춘들 혹은 서른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나 이런 거 한마디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모든 분들이 이 질문에 피해가실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산타봉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젊은 친구들한테 그냥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네. 근데 나를 잘 잡고 살아야 되는 거, 나를 잘 붙들고 잘 잡고 세상의 중심은 나로부터 움직이는 거니까 나를 좀 잘 잡고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고 돈이 없어도 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하고 해보고 싶은 일도 좀 해보고 하다 아니면 그냥 멈추면 되거든요. 남의 시선 필요 없고 요즘에 영원한 직업도 없고 그래서 하다가 아니면 그냥 가가고 그냥 또 다른 것도 해보고. 저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저도 6개월 이상 다녀보지도 않았고 하다가 말이 안 들리면 나오고 하다가 사장님이 조금 이상한 사람이면 그냥 나오고 또 딴 데 가고 그리고 일을 늘 높은 걸 바라보지 않았고 그냥 내 현실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거면 저는 가리지 않고 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르바이트든 보험 판매업도 해봤고 미술학원에서 보조교사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대 지금의 내가 이렇게 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후회가 없으니까 열심히 남의 시선 보지 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응원합니다. 마지막은 너무 마지막에 장식해줄 분을 몰라 뵙고 아니 난 작품을 이걸 보고 이제 제가 20대 읽었던 테네시 윌리엄스의 유리동물원이 생각났어요. 그 작품하고 자꾸 이렇게 겹쳐지는 거예요. 그 유리동물원 가족들이 그걸 보면서 각자의 고민들을 1920년대 미국 대공황 시대 얼마나 그 격변하는 그 미국 상황에서 그 자기 마음들을 그 동물에 투영시키면서 그 자기 독백을 하면서 이렇게 그 애쓰는 모습하고 또 이렇게 서른 즈음에 고민하고 방황하고 하는 것들이 같이 자꾸 이렇게 맞물리더라고요. 근데 저 30대는 서른 즈음에 진짜 저는 큰 어떤 변곡점을 찍었었거든요. 저는 이제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좀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싶었고 집에서는 그 시대에는 이제 내년이 60이니까 시대가
절대 그걸 허용을 안 했거든요. 이제 결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뭐 부모님이 네가 결혼을 해야 내가 마음이 편하다. 내가 30이 됨과 동시에 이제 29까지 너무 직장도 탄탄대로 잘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결정해야 되는 시기에 이 정도 이상의 이제 어떤 고민과 방황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결정은 하여튼간 순조롭게 잘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무겁고 중압감을 느끼고 어떤 선택이나 결정이 무척 힘들고 이런 상황이지만서도 선택하고 결정하고 지나고 나면은 정말 어떤 가벼운 깃털처럼 가볍게 내 그런 어떤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이렇게 자꾸 쌓여가면서 나이를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겁내하지 말고 그냥 30 맞이하고 40 맞이하고 그리고 뭐 50대, 60대 다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 색깔과 모양새만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다 김혜란 작가가 그런 거를 포괄적으로 나이는 어리지만 잘 거기에 표현해 준 것 같아요. 잘 봤어요. 네. 우선 마지막 질문 드리기 전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드릴 거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 이제 서른이라는 주제로 이제 저희가 또는 청춘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수인이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감정이 저는 가장 큰 감정 중에 하나가 불안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 불안함이라는 거는 자신의 마음에 확신이 없고 그리고 의지할 곳이 없는 상태에서 비롯되는 감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희가 짧게나마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저희가 살아가면서 조금은 그래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다질 수 있는 어떤 밑거름이나 힘이 될 수 있는 어떤 이야기들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마무리 질문으로 오늘 이 작품이 아니라 저희가 하는 이 낭독극이 오늘 이제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정말 그냥 낭독극 자체가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부족한 부분, 뭐 개선해야 되는 부분도 이렇게 여과 없이 말씀을 해주시면은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4차원의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죠. 당했다. 여기 훅 들어갑니다. 진짜 저 너무 잘 봤어요. 저는 이 서른이랑 작품을 읽어보지 않았는데 얘기해 주시면서 이런 내용이구나, 작가가 이런 얘기 하려고 이렇게 담았구나 라는 거를 되게 잘 볼 수 있어서 사실 집에 가서 책도 읽어봐야겠다 라는 생각도 했고 이거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많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많아서 사실 되게 좋았어요. 뭐 특별히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혹시 뭐 더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나 코멘트 있으실까요? 영상으로는 올리는 건 좀 그렇겠지만 음성으로 팟캐스트 같은 데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뭐 줄거리랑 같이 이렇게 올리는 게 나아요. 지금 이거 그냥 이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도 얼굴은 지금 정면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폭죽 효과 넣어드릴게요. 이 무대를 근간으로 해서 이제 너무 좋잖아요. 이게 요걸 그대로 어디로 옮겨서 어느 그 활용도를 높게 좀 이렇게 끌어올리면 훨씬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찾아가는 무슨 뭐 어디 이런 것들 찾아가는 낭독극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정통 연극보다도 우리가 가볍게 우리가 이제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이런 것도 많이 확산도 되니까 이쪽에서도 좀 어떤 근간이 되면은 이번 기회로 좋을 것 같아요. 요 무대 자리를 만들까요?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장님 성별에 한번 초대를 해볼까요? 진짜. 네, 다음 주 28일날 청장님 성별을 하거든요. 청장님? 네, 두 분을 초대했어요. 청장님의 서른을 생각해보고. 사실 저희가 이걸 기획하게 된 계기도 이렇게 선생님
분들과 언니 그리고 저희 오빠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 이렇게 포괄적인 이유거든요. 가까이서 이렇게 소소하게 이렇게 공연, 극장을 만들어, 이렇게 극장이라기보다 가깝게 대화하고 싶다. 근데 그게 책이었으면 좋겠다. 저희 서점이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과 제가 연기 전공생인데 연기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꿈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기회가 늘 없어서 센터장님께서 이 좋은 공간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걸 무대로 삼았으면 너무 좋겠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무대가 화려한 거예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래서 이 화려한 무대를 그리고 이 많은 책들과 이 많은 이야기들을 같이 모든 사람들이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언니랑 같이 하면서 기획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꿈은 이게 월간이잖아요. 그래서 월간으로 약간 말이 조금 아니야 이건 안 할래. 그러니까 좀 그렇지만 모든 분들이 주인공이자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이 무대를 만들자가 저희 이 다락방 월간 낭독의 기획이었고, 그리고 이후에 지금 약간 약속한 분들이 조금 있긴 한데 암암리에 약속한 분들이 있긴 한데 이 다음 공연에 예술가분들이 차츰 늘어서 이 공간의 발길이 금천구 주민분이 아니라 다른 분들, 다른 청춘, 다른 어르신이 오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의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선생님분들도 혹시나 나 이 책 뭔가 마음에 들어, 공연으로 해보고 싶어 라고 하시면은 저희한테 이렇게 이거를 말씀해 주시면은 참고해서 이렇게 발췌를 하는 작업도 해보고 나 뭔가 무대에 서보고 싶어 막 이런 목소리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언제든 늘 열려 있으니까 같이 작업하고 무대에 서는 걸로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연락 주세요. 시낭송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선생님도 한번 보자. 진짜 이게 열려있는 공연이었으면 싶어요. 그러니까 막 좋아하는 시도 함께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뭐 암기를 하지 않더라도 보고서 읽더라도 그 감정으로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열려있는 공연이라는 표현이 진짜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많이 추천해주시고 와주시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정말 마지막 멘트를 끝으로 낭독극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어둠은 늘 그렇게 벌써 깔려있어. 창문을 두드리는 달빛에 대답하듯 거머진 골목길에 그냥 한번 불러봤어.